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최근 들어서 지속적인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 차례 정도 쉬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가 올해 들어서만 18차례나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기 때문에 이제 한 주쯤 쉬어가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그 정도의 시장이 된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지만 여전히 경제 정상화와 이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IMF에서는 지난 밤 사이에 세계 경제 전망치를 6%로 상향 조정하면서 위기 종식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리기도 했고요. 또 미국 일부 주의 이야기긴 합니다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6월 15일부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그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6월 15일이 돼도 마스크 착용은 또 계속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니까 전면적인 완화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이 일부 주에서 계속적인 이 완화의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10년물 금리도 다소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들, 특히 빅테크 기업들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은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한 차례 쉬어가는 과정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이 크게 밀려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보자면 시장 전체는 소폭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간밤 있었던 시황 소식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LS 클로징 베어 나올 시간이고요. 오늘 주요 지수는 보합 수준에서 전일의 사상 최고치를 달성한 이후에 숨고르기 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장 초반에 상승 전환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내림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갔습니다. 0.3% 하락하면서 33,430포인트 선 가리키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도 역시나 약간의 보합 수준의 등락을 나타냈습니다. 약보합 마감하면서 13,700포인트 선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S&P 500 지수는 오늘 3.97포인트 반납하면서 4,070포인트 선은 계속해서 지켜내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이 주목한 이슈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미국의 2월 구인 건수가 26만 8천 건 증가하면서 2년 내 최고치인 740만 건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예상치였던 700만 건을 상회하는 수준이었고요.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긍정적인 고용지표와 더불어서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한편 증시를 그간 짓눌렀던 국채금리의 상승세도 눈에 띄게 안정세를 나타냈습니다. 인플레이션 및 긴축 우려가 그간 과도하게 이 장기물 국채금리에 반영됐다는 인식이 제기되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늘 1.7% 선도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오늘 CNBC와 인터뷰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긍정적인 경제 전망을 고려했을 때 국채금리의 상승은 지금 이해할 만한 수준이다. 지금 시점에서는 금리 상승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전혀 연준이 개입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의견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이미 여러 가지 호재가 반영이 되어 있죠. 커다란 악재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고 또 백신은 빠르게 보급이 되고 있고 대규모 부양책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호재들이 반영된 만큼 현재 시장은 추가 상승을 위한 재료를 찾고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과 종목별 흐름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개 업종이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 업종 모두 보합 수준에서 잔잔한 흐름을 나타냈는데 그 가운데서 유틸리티와 자유소비재 그리고 필수소비재가 0.5% 내외의 상승폭을 그래도 나타낸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헬스케어와 기술주가 오늘은 0.4% 안팎의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보다 자세한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재개 관련주들의 강세는 지속이 됐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빵주를 비롯한 기술주들은 보시다시피 다소 잔잔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선 경기 재개 관련주들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니발의 주가 1.7% 상승 마감했고요. 로열 캐리비안이 1.8%, 그리고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도 4.6% 강세를 나타낸 채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항공 관련
관련주들 가운데에서는 델타 에어라인이 2.8%, 그리고 알래스카 에어그룹이 3.7% 오르면서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빵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의 하나의 소식이 있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탑 애널리스트죠. 케이티 휴버티가 올해와 내년 서비스 매출 전망치를 높이면서 애플이 오늘 그래도 빵주가 모두 약세를 나타낸 가운데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2개월 목표 주가는 기존의 164달러에서 156달러로 하향 조정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의 주가는 0.25%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그 밖에 마이크로소프트 0.5% 하락, 그리고 구글이 0.4%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특징주들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냅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틀란틱 에퀴티즈에서 이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스냅이 광범위한 콘텐츠 플랫폼으로 성장했다면서 지금이 매수하기에 매우 attractive, 매력적인 시점이다. 이런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루미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루미나의 주가는 오늘 7.8% 급등하면서 414.84달러 선 가리키고 있는데요.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10억 달러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팩트셋에서 집계했던 애널리스트의 전망치였던 9억 달러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8% 상승 마감했고요. 앞서 일시 해고했던 조종사 209명에게 복직을 통보했던 바가 있습니다. 여름에 이들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또 사측에서는 6월부터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업무가 많아질 예정이라는 소식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시그넷 주얼러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그넷 주얼러스는 오늘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한 가지 인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렌탈 플랫폼이 록스박스를 인수한다는 소식 전해졌고, 이 서비스 부문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사측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주가는 57.98달러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더나의 주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더나와 제조사의 캐털란트와의 파트너십을 연장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오늘 그래도 탄력을 조금 받았는데요. 2023년 6월까지 협력 관계를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모더나 측에서는 이 캐털란트와의 협력 관계가 코로나19 백신 제조뿐만 아니라 각종 임상 단계 프로그램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모더나의 주가는 오늘 2.8%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있었던 특징주들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자, 앞서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온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팀장님,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쉬어갔는데 미국 증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은 전일까지도 연일 미국 증시가 신고가 행진을 펼쳤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정도 숨고르기 장세에 좀 들어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당초에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 예상했던 대로 다음 주에 1분기 어닝 시즌 개막을 기다리는 관망 심리도 오늘 좀 관측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와 관련을 해서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제 월 초에 견고한 경제 지표를 시장이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호재는 물론 있지만은 다음 이슈, 여기서 다음 이슈라고 한다면은 어닝 시즌이 되겠죠. 이를 기다리는 또 과정이다. 그러면서 시장이 잠시 횡보를 보였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채금리 안정세가 유지된 것도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죠. 1.7%를 하회를 하면서 시장 불안을 좀 잠재우고 있는데 이날 이제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경기 전망이 개선됐음을 감안하면은 국채금리 상승이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역시도 결국은 금리가 급격하게 좀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연준이 조기 긴축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우려를 더는 좀 시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코멘트였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의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채금리인데요. 이날 국채금리가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1.7%대를 하회하면서 1.6%대 중반까지 내려왔는데 일단 지난 2월 미국의 채용 공고가 발표가 됐죠. 이게 전월 대비 소폭 증가한 것이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이 상승 탄력을 많이 줄이면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1.658%까지 내려온 채 오늘 장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금 가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강세 기조가 좀 완화되고 여기에 따라서 달러 가치의 강세도 좀 완화가 되면서 금 가격은 이날 0.9% 정도 올랐습니다. 큰 폭의 반등을 하면서 현재 1,744.7달러 선에서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날은 유가도 반등을 했는데요. 전날 급락했었던 유가가 반등한 겁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지표들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 요즘 유가의 움직임을 보자면 하루가 다르게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이 뉴스에 따라 등락을 계속 거듭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어떤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변동성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WTI 가격의 경우에는 현재는 한 1% 정도 오른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59.24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소식 볼까요? 네, 국제통화기금 IMF가 이날 세계 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위기의 종착역이 보인다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관련한 소식을 준비해봤는데요. IMF는 올해 이 글로벌 경제가 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지난 1월에 제시했던 전망치였던 5.5% 대비해서 상향 조정한 수치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2에서 4.4%로 올려잡았습니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팬데믹의 향방이 이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보건 측면 그리고 경제 위기 탈출 역시도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전했는데요. 최근에 미국에서 나타났던 추가적인 재정 부양이라든지 그리고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 등이 올해 경기 전망을 개선시킨 요인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IMF는 올해 선진국 경제가 5.1% 성장할 것으로 점쳤는데요.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4%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업률도 5.8%까지 떨어질 것으로 또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 다른 많은 국가들이 오는 2022년에야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미 이전의 이 GDP 수준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전했는데요. 다만 이렇듯이 IMF가 양극화 또한 좀 지적을 했습니다. 국가 간에 그리고 국가 내에서도 어떤 경제 회복 속도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위기에 따른 데미지가 지속될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도 했습니다. 어쨌든 IMF에서도 이제 경제 성장 전망을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 또 앞으로 더 좋게 볼 것 같다는 것일 텐데 결국 이제 이런 낙관론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과거의 전망 혹은 다른 기관의 전망과는 어떻게
같거나 다를까요? 네, 특히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해서 낙관하는 그런 이 전망을 내놨죠. 특히 이제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았던 것에 또 부합하는 IMF의 분석이다라고도 보여집니다. 1월에 이제 세계 경제 전망을 IMF가 내놨을 때는 그때는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1%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3%포인트나 상향 조정을 한 수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OECD 같은 경우에도 지난 3월에 미국 경제가 올해 6.5% 성장할 것으로 제시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와도 좀 부합하는 전망이다라고 풀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잇따른 재정 부양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좀 빠르게 백신 보급이 확대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미국의 경기 회복 전망에 대한 잇따라 상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미국 경제가 무려 8%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금융주 등의 경기 민감주가 여전히 유망할 것이다라고 추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반면에 증시 경계론에서는 이미 이 경제 회복과 관련된 호재를 미리 다 끌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IMF는 어떤 의견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IMF가 증시 전망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IMF 내부에도 분명히 자본시장과 관련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장이 이제 증시에 대해서도 이번에 코멘트를 전했는데요. 일단은 미래 경제 활동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펀더멘털 대비 밸류에이션이 확장한 것은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IT 섹터가 좀 고평가돼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1999년과 같은 또 다른 기술 혁명이 나타나고 있는 듯 하다라면서 특정 시점에 어떤 시장의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단기 또는 이 중기적으로 보더라도 금융 환경이 여전히 완화적으로 예상되는 그런 탓에 증시가 충분히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또 긍정적인 전망 또한 전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애플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요즘 들어서 계속 이제 소비자용 스마트 글래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애플 글래스가 내년 하반기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메타버스 테마와 이 접목이 돼서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데요. 한 가지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그림이 스마트 글래스 시장의 성장 전망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지금 현재는 뭐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2020년, 2021년 굉장히 미미한 수준의 이 스마트 글래스 시장이 2025년이 되면 상업용 스마트 글래스 시장은 거의 뭐 2천만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의 기업별로 스마트 글래스 개발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먼저 페이스북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올해 안에 선글라스 브랜드로 유명한 기업이죠. 레이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스마트 글래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다만 이제 아주 고기능을 갖춘 것은 아니고 원초적인 몇 가지 기능만 탑재된 기초적인 모델로 출시가 될 거라고 합니다. 애플 역시 애플 글래스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애플은 시장에서는 일단 내년 정도에 애플 글래스가 출시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스냅챗으로 유명한 스냅의 경우에는 이미 이 스마트 글래스를 내놓고 있는데 카메라가 탑재된 이 스펙타클이라는 이름의 스마트 글래스가 이미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구글도 2013년에 구글 글래스를 출시한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소비자용 글래스 시장에 출사 표지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비자용 글래스는 지금 개발에 박차를 가고 있고 사실 상업용 글래스는 이미 뭐 군사용이나 아니면 산업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홀로렌즈를 미 육군과 공급 계약을 했다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팀장님,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와 맞물려서 스마트 글래스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불러일으켜지고 있긴 한데 이 스마트 글래스는 아직 우리의 현실에 다가온 건 아니잖아요. 이 스마트 글래스 시장이 좀 본격화될 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스마트 글래스는 사실상 좀 실패했던 아이템이죠. 지난 2013년에 구글이 구글 글래스를 첫 출시를 했을 때도 물론 이제 혁신적 제품이다라는 좀 관심은 컸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200만 원에 육박할 만큼 비싼 가격도 좀 논란거리였고 그리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라든지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불편하다라는
것이다라는 지적 등이 나오면서 2년 만에 이제 단종이 됐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이 이후에 기업용으로 이제 용도를 바꿔서 스마트 글래스를 다시 한번 출시를 했는데요. 애플 등이 이번에 다시 한번 스마트 글래스를 내놓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만들면 뭔가 다르다라는 점을 좀 입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이 기업용으로 그래도 눈을 돌려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던 것처럼 확실한 좀 수요처를 확보하는 것 역시도 이 업계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 외에 스마트 기기를 의미하는 말이 바로 세컨 디바이스인데요. 스마트 글래스가 그래도 세컨 디바이스로서의 잠재력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로아 컨설팅이다라는 이 기관에서도 휴대성이라든지 화면 크기 그리고 몰입감 등에서 스마트 글래스가 타 세컨드 디바이스를 압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스퀘어와 피델리티, 코인베이스 등 다른 금융 관련 기업들이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가상화폐 질주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가상화폐 동맹을 맺고 크립토 혁신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자, 연합팀은 정책 당국자들, 규제 당국 그리고 기관들의 교육을 담당하게 되는데 다양한 디지털 자산이 가져다줄 경제적인 이익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대중들이 잘못 인식하고 잘못된 인상이 심어진 가상화폐를 모두 디벙크, 틀렸음을 인정하고 밝힐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위원회를 처음 고안해낸 패러다임의 수석 전략가는 함께 가상화폐에 대한 통찰력과 분석을 공유하고 이 새로운 기술로의 전환 속에서 불가피하게 마주하게 되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데 역할을 충실하게 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패러다임의 공동 창립자이자 코인베이스의 정 회장인 프레드 엘삼 역시 현재 가상화폐는 주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당국자들은 위험과 보상의 균형을 원하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향후 10년간 가상화폐가 어디로 갈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처음에 우리가 인터넷을 접했을 때도 이런 느낌을 받았다. 어디로 갈지 알기 어려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어제 가상화폐 합산 시총이 사상 처음으로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금의 지위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월가의 시각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라든지 제닛 옐런 재무장관 등의 계속된 좀 경고 발언 그리고 굉장히 극심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사용 저변이 넓어질 것이니 가격이 오를만하다라는 의견도 꾸준히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도 오는 2분기부터 비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서비스를 개시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이라는 기관에서는 비트코인이 연내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이 기사에도 언급이 됐지만은 비트코인과 관련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도 이 가상화폐 관련한 익스포저를 늘리는 투자 대안으로 좀 꼭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TIG 같은 IB에서 최근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죠. 이 기업에 대해서 매수 커버리지를 게시를 하면서 목표 주가로 850달러를 제시를 했는데요. 내년 안에 비트코인이 9만 5천 달러까지 가격이 오를 것을 가정하고 밸류에이션을 측정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있었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일루미나가 서프라이즈한 예비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간밤 급등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의 미국 디지털 광고 점유율이 10%를 돌파하면서 구글의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코벨과 맥도날드 등 미국 경제 재개로 일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최진석 팀장님, 안 그래도 이 기업의 주가가 크게 뛰어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제 관심을 보였던 것 같은데 일루미나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유전체 검사기기 업체죠. 일루미나의 주가가 이날 8% 가깝게 급등을 했는데요. 전일장 마감 이후에 서프라이즈한 잠정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루미나는 올해 1분기 매출이 YOY 기준으로 26% 증가한 약 11억 달러를 예상을 했는데요. 이는 컨센서스 9.25억 달러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주액 역시도 YOY 기준으로 28%나 성장했을 것이다라고 자체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경영진은 유전체 시퀀싱 장비 매출이 2배 이상 늘었고 소모품 역시도 매출이 25%나 급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고객사 대부분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아니면은 그보다 많은 양의 주문을 소모품 쪽에서 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동사는 또 올해 연간 매출 가이던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또 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25%에서 28%의 매출 성장을 점쳐서 역시 컨센서스 20.7%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한편 일루미나는 오는 4월 27일에 실제 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투자정보 웹사이트 모틀리풀에서는 순이익이 감소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처럼 매출이 굉장히 좋았을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익 측면에서도 이 비트가 기대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루미나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이번 예비 실적 발표에 대한 반응까지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루미나는 이제 유전자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우리가 NG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관련된 장비라든지 소모품 시장에서 글로벌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선도 업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명 배우죠. 안젤리나 졸리가 미리 자신의 유전자를 파악해서 신체 일부를 절개하는 등의 암 예방 노력을 한 것도 바로 이 일루미나의 유전체 기술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더 쉬우실 것 같은데요. 이번 일단 예비 실적에 대한 반응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캐너코드에서 목표 주가를 445달러에서 46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매수 의견도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놀라운 그런 결과였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웰스파고 역시도 비중 축소 의견은 그대로 유지를 했지만요. 300에서 330달러로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이번 예비 실적 발표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네, 한편 이날은 급등했지만 최근 이 일루미나의 주가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데요. 부진했던 이유와 함께 앞으로의 전망을 함께 가늠해 본다면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 기업도 대표적인 어떤 성장주 그리고 비교적 고밸류에이션 종목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다소 좀 심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난 2월에는 주가가 500달러를 상회했던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360달러대까지 굉장히 좀 급락하는 흐름도 나타났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3월 말에 단기적으로 급락했던 그런 원인을 꼽아보자면은 미 연방거래위원회죠. FTC에서 이 회사의 암 조기 진단 기기 업체 그레일 인수 반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이제 일루미나가 혈액 한 방울로 암을 극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개발 중인 그레일을 인수한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FTC에서는 관련 시장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라면서 인수에 반대한다라는 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사실 앞으로도 이 같은 이슈는 좀 현재 진행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날도 BTIG 같은 IB에서는 목표 주가를 오히려 570달러에서 520달러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일루미나가 NGS 시장에서의 리더임은 인정을 하지만 그레일을 이제 밸류에이션 측정에서 뺐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마존의 미국 내 디지털 광고 시장 점유율이 1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1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구글에 비해서는 여전히 까마득히 작은 시장 점유율이긴 하지만 구글의 광고 시장을 아마존이 조금씩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광고 내용을 살펴보자면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의 미국 내 디지털 광고 시장 점유율이 10%를 돌파를 해서 10.3%를 기록했습니다. 자, 미국 내 디지털 광고 시장의 1위는 누가 뭐래도 구글이고요. 2위가 페이스북, 3위가 아마존이 차지하고 있는데 아마존이 10.3%를 돌파하면서 전년도 2019년에 7.8%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광고를 통한 매출은 아마존의 경우에는 157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전년 대비 52.3% 정도 굉장히 크게 급증을 한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업계 1위인 구글의 시장 점유율은 28.9% 정도가 되고요. 2위인 페이스북의 시장 점유율이 25.2%입니다. 물론 아마존이 10%
30%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30%에 육박하는 구글과 페이스북에 비해서는 여전히 작은 시장 점유율이죠. 다만 의미 있는 부분은 구글의 점유율을 아마존이 잠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의 분석이긴 한데요. 아마존의 점유율은 증가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의 점유율은 유지가 되고 있고 구글의 점유율이 다소 감소를 한 거 보니까 우리가 그 시장을 가져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 게 디지털 광고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한정된 시장이라면 그 한정된 시장을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지만 빠르게 커지고 있는 시장에서는 다 같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 구글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는 것도 이런 광고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측면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장님 일단 아마존의 주가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지지부진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아마존의 여러 가지 호재거리를 좀 찾고 있는데 광고 시장 점유율이 늘어났다는 거 아마존은 어떤 의미일까요? 충분히 좀 긍정적인 요소로 좀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차이는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광고 매출이 자신들의 핵심 사업이죠.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라든지 아니면은 이 클라우드가 핵심 사업이고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라는 점에서 더욱더 이제 고무적인 평가를 내릴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코엔 같은 IB에서는 아마존의 온라인 광고 시장 점유율이 2022년에야 11%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수치를 가늠을 해본다면은 이보다도 빠른 성장세가 나타났다는 점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아마존의 광고 매출 성장세가 느리더라도 전자상거래 등의 핵심 사업의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광고 매출이 좀 예상 밖의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 쪽에서 아마존이 조금 더 힘을 내줄 수 있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인 요소로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기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미국의 외식 브랜드 타코벨이나 맥도날드, 저니 워커스 등 이런 외식 브랜드들이 미국 경제 재개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채울 일손이 부족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타코벨은 현재 부족한 수천 명의 일손을 채우기 위해서 단 하루에 최소 5천 명을 채용하길 원한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는 21일에 거의 2천 곳에 가까운 타코벨 지점 주차장에서 짧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채용 인터뷰를 진행하고 채용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맥도날드는 직원 부족으로 올해 2분기까지는 식당 내 영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오하이오주에서만 5천 명에 이르는 직원을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레스토랑의 외식 산업 직원 수는 올해 3월 기준 전년 대비 120만 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외식이 줄다 보니까 직원 수를 크게 줄였는데 최근 경제가 빠른 속도로 재개되면서 외식하는 사람들은 늘어난 반면에 일손은 마저 다 채우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위 내용이 경제 회복이라는 좋은 신호로 해석이 되긴 하는데 최근 외식 업계와 관련된 전망은 어떤지 한번 또 체크를 해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브랜드까지 함께 살펴주시죠. 네, 저희가 최근에 발표가 됐던 미 노동부의 고용지표에서도 레저와 접객업에 대한 고용이 무려 28만 개나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야외 활동이 늘어나다 보니까 관련 고용도 좀 붐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외식 수요에 대해서는 오픈테이블이라는 기관에서 트래킹을 하는 식당 예약 건수 데이터를 좀 참고를 합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미국에서의 외식 수요도 많이 좀 올라왔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식당 예약 건수가 4월 들어서 전년 대비해서 한 20% 감소한 수준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팬데믹 절정 때는 이 수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99%, 거의 100% 감소를 했었고요. 3월에도 약 한 40% 내외로 감소했던 것을 감안을 한다면은 업황이 많이 좀 올라와 있음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브랜드 역시도 이제 이 같은 트렌드에 동반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장기적인 성장성이 있는 그리고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는 외식 기업에 대비해서는 시장에서 곽강을 조금은 덜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베어드 같은 IB에서도 최근에 레스토랑 업황 회복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연브랜드에 대한 투자 의견도 아웃퍼폼으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뭐 치폴레라든지 도미노 피자 같은 다른 기업이 최선호 종목이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종목 뉴스 살펴봤습니다.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